네, 제 8번째 습관 강의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내면의 소리를 다 찾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리더의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내 영성을 따라서 사는 리더라면 내가 이끄는 조직의 그 조직원들은 다 나를 따라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도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막 모범을 보이면서 항상 산다면.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는 거, 이건 이제 같은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명령을 하지 않고도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공동의 비전을 갖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한 방향 정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지 않고도 비전의 인파워먼트를 정착시킨다. 제도의 도덕적인 권위. 이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규율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마지막으로 인파워 해주는 거. 그래서 외부의 동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잠재 능력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동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내재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꼭 뭐 어떤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4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한쪽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4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 4가지 역할을 갖고 실행을 해서 내가 진짜 리더로 거듭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실행 갭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뭐 하나만 조금 어긋난다고 해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목표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산업시대 같은 경우는 목표라는 거를 그냥 리더가 딱 발표를 해주고 이거를 그냥 지키세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지식노동자 시대에서는 내가 이 목표, 그러니까 리더와 나와 다 동의를 시를 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2번째는 헌신을 하는 건데,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냥 설득을 시켜서 당신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 뭐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뭐 만약에 외부적인 동기를 사용을 해서 뭐 끌어줬다면, 지식 노동자 시대에는 완전한 형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전환 같은 경우는 그냥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반면에, 지식 노동자 시대에서는 결과에 맞춰서 목표를 정렬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산업시대에는 사람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적절한 시기에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그냥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산업시대 이제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지식노동자 시대에는 구조와 문화의 한방향 정렬,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주는 거, 한마디로 비전을 갖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동일시를 하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다음 시너지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냥 협력하라 하고 명령을 했던 반면에, 지식노동자 시대에는 제3의 대안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그래서 승승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가 이길 수가 있고 너와 내가 승패의 사고방식에 쩌들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책임을 지는 거에 있어서는 산업시대에는 샌드위치 방식으로 그냥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는 당신 책임이고 이거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식노동자 시대에는 강력한 성과표를 토대로 아주 솔직하게 상호성과를 확인한다 하는 거,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강력한 성과표는 그럼 뭐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가지 실행 능력 4DX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규율 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규율.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 누구나 어떤 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할 때 제일 많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하야의 목표를 맞추고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 당사자 측면을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 당사자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와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고객을 항상 생각을 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서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성과표를 만들어라. 이제 점수는 기록할 때 더 잘하게 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스코어보드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점수를 기재를 해놓으면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텔레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앞에 이만한 그 보드 같은 게 있었어요. 성과표 같이. 그래서 이름이랑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놔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뭐 제일 잘한 사람은 뭐 센터장님이 뭘 선물을 주신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전화를 많이 걸어서 내가 이걸 따내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기록을 할 때 더 잘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저기 앉아 계신 형태 씨 같은 분은 정말 죽자고 덤비실 것 같아요. 지는 거 워낙에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같은 목표를 제각각 자기들 방식으로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가입 많이 시켜야 되겠죠? 라고 말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100명이 많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1000명이 많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성과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략 계획과 중요한 목표에 대해 설득력 있고 가시적이며 접근 가능한 성과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과표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는 팀의 핵심 목표 혹은 대단히 중요한 목표를 적어라.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적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의 결과,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결과, 어디까지 도달을 할 것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그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는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성과표를 게시하고 매일 또는 매주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것을 요청해라.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모여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높은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전환을 해서 실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리더가 목표를 안다고 해서 일선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감독한다면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만약에 리더인데 막 사람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잘 뭐 하고 있나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업무 수행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돼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어쨌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한 게 되니까 내 책임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가 항상 뭐 감독을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율 네 번째는 서로가 언제나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건 함께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 확인 회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성과 확인 회의는 항상 우선순위에 따른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하하야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회원 가입은 얼마만큼 시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제3의 대안 찾기. 사람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이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의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면 항상 도와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게 바로 책임을 져주는 거겠죠.